드디어 마지막 첨단 정보통신 기술입니다. 이것은 챗 GPT 우리 수행평가를 했었던 거랑 제가 좀 연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첨단 정보통신 기술은 이미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스마트폰 하나로 디지털 되어 있고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모든 것을 여러분들은 할 수 있던 것처럼 사회가 점점 더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으니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나중에 어떤 고2, 고3 때 공학 일반 과목에서 더 많이 다룰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공학 일반 과목을 선택해서 저와 함께 더 많이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감독님 저 선수 지쳤어요. 위성이 알려준다. 요거를 좀 보면 아시겠지만 웨어러블 PC, 아까 우리 몇 시간 전에 했었던 그 헬스케어 분야의 어떤 그런 것들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런 심박수 이런 거, 수많은 센서를 가지고 얻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 여러분들, 제가 그때도 우리 수업에서 했었지만 빙하의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단순히 빙하의 면적이 줄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을 때 이 데이터에 근거해서 앞으로 몇 년 후면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다 사라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게 더 의미가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는 그렇게 쓰이는 겁니다. 여기 첨단 정보통신 기술로 초연결 사회를 이루다. 다 모든 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인데 이 초연결이라는 것은, 이 초라고 하는 것은 메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서는 더 더 큰 걸 의미하는 건데, 우리 그 메타버스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실 세계를 뛰어넘어서 가상의 세계랑 연결되는 어떤 그 의미를 메타버스라고 하죠.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뭐가 있을까요? 네이버에서 만든 제페토? 이런 거가 그냥 메타버스 플랫폼이 아니라 그냥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초연결 사회라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주십시오.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사람과 데이터, 사물이 서로 여기적으로 연결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 여러분들이 애플 워치를 가지고 측정한 심박수 데이터를 가지고 이 심박수 데이터가 여러분들한테 또 다른 어떤 정보를 줄 수도 있고, 뭐 어떤 시기에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 구해줄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걸 말이에요. 애플워치, 스마트폰, 내 몸 심장 플러스 뭐 119 구급센터, 이 사람이 쓰러졌네, 119 구급센터에 바로 신호가 가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수 있게끔, 이게 바로 여러분 초연결 사회입니다. 여기 유비쿼터스 환경이 구축될 것이다. 유비쿼터스라는 말은 뭐냐면 이미 여러분 살고 있는 사회를 말하는 건데, 와이파이 망이 없는 곳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와이파이 망이 있는 곳, 혹은 그냥 자체 그 데이터 통신 3G, 4G, LTE, 5G 이런 걸 가지고 언제든지 접속해가지고 온라인상에 있는 정보를 얻고 또 나를 그 안에서 가상의 환경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 이렇게 유비쿼터스 환경, 항상 내가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하고, 그래서 여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첨단이라기보다는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도 알고 계시죠? 집에 그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다면, 선생님 집은 그래요. 선생님 인공지능 스피커랑 에어컨이랑 냉장고랑 뭐 다 세탁기 연결되어 있어서 선생님 음성으로 끄고 켜고도 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도 있거든요. 모든 사물들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는 개념을 말합니다. 근데 그 연결되는 것들이 연결되어서 사람이 어떻게 관리를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사물 인터넷이고, 빅데이터는 그때도 보여드렸지만 청소년들이, 여러분 같은 청소년 또래 친구들이 SNS에서 막 이렇게 검색하는 키워드들을 우리는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이 뭐 친구 관계, 뭐 있을까요? 계약, 학교, 그 다음에 뭐 진로, 직업, 이런 것들을 검색하는 것들을 잘 모아서 그 달에 어떤 단어가 특별히 순위를 매긴다든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데이터를 모아서, 그러니까 SNS라든지 이렇게 조금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쓰면서 방대하게 늘어난 그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모으고 분석해서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것을 빅데이터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걸 단순하게
그냥 데이터, 많은 양의 데이터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렇게 막 처리하는 전반적인 기술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빅데이터가 만약에 그냥 데이터의 양, 큰 양을 얘기한다면 거꾸로 스몰 데이터란 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스몰 데이터란 말이 아예 없는 것은 이 빅데이터라는 것은 어떤 명사형의 단어로서라도 쓰일 수 있지만 그냥 이것을 데이터, 지금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그 많은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하고 가치를 발견하는, 의미를 발견하는 어떤 그런 기술을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의 특징이 기존 데이터는 정형화된 수치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숫자 형태로 따다다다닥 나오는 거였는데 빅데이터는 비정형,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다. 즉 우리가 문자, 여러분 맨날 그 SNS에 올리는 글들일 수도 있고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GPS 켜고 내비게이션 켜고 아니면 여러분 핸드폰 자체에 항상 위치 동의하는 동의 뜨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은 다양한 데이터가 있다. 그래서 이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분석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는 그 데이터베이스 저장 장치라고 해서 내가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또 다른 어떤 컴퓨터가 어디마다 있었다 하면 지금은 그러한 서비스를 관리해주는 컴퓨터가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클라우드 그룹. 즉 여러분들 애플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 뭐 구글 클라우드 같은 거 쓰면서 여러분들의 자료를 내 핸드폰에도 저장하기도 하지만 내가 이 핸드폰이 저장이 아니라 웹에서도 저장이 되잖아요. 우리 구글 클래스룸을 쓸 때 여러분들 클래스룸에서 구글 문서나 슬라이드 작업하고 그냥 저장 버튼 없이도 그냥 끄고 나와도 다음날 들어가면 그게 항상 똑같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건 클라우드, 구글의 클라우드 컴퓨팅에 그게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그렇게 클라우드 컴퓨터 서버를 관리하는 거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빅데이터는 항상 그런 식으로 관리가 돼요. 여러분 SNS, 인스타그램 막 글 남기잖아요?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죠.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죠. 그런 겁니다. 그 어딘가가 바로 클라우드 컴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 다 공개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이 여러분들 사진도 올리고 글도 올리고 DM도 보내게 하는 건 다 무료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스타 쓰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인스타가 이제 이 SNS계를 다 평정했어. 완전 이제 독점. 그리고 나서 얘네가 만약에 유료화 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무료로 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조절해 가서 활용하는 것이 좀 좋습니다. 자, 빅데이터 분석 도구 R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쓰는 뭐 파이썬, 이렇게 뭐 C 언어 이런 것처럼 뭔가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여러분들 수학 문제를 풀 때 샤프나 펜, 연필 이렇게 있는 것처럼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이렇게 얻어지는 데이터들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 도구이고요. 워드 클라우드는 웹 서비스예요.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를 검색해서 그 서비스에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텍스트, 우리가 어떤 조사한 텍스트를 여기에 업로드하면 얘가 이거를 많이 언급된 단어를 더 크게 표현해주는 방식을 바로 워드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 워드 클라우드고요. 이렇게 빅데이터에서 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개인정보와 또 이렇게 개인정보로 인해서 개인의 사생활에 침해가 되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 스미싱,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보이스피싱도 다 마찬가지긴 한데 이미 이 몇 가지의 개인정보만 가지고도 우리는 쉽게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요. 또 온라인상에서 존재하는 개인정보를 가지고 카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계좌를 개설한다든지 해가지고 또 사기를 치는 또 다른 신종 범죄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SNS상에서 올리는 이런 데이터들 속에는 나도 모르게 내 개인정보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진 정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디지털 정보화되는 사회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나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내가 스스로 지킬 것인가. 회원 가입하는데 무조건 다 동의하지 않고 좀 일부 선택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내가 선택을 한다든지. 근데 더 중요한 건 바로 강화된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개인에게 네가 조심해야 돼 라기보다는 정부나 국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업들이 개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서 조금 더 조심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 어떤 제한, 어떤 법을 세워자는 게 더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정보보안 기술과
체계적인 정보 보안 전력도 갖춰지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문장이 4개밖에 안 되어 있지만 정말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 문장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빅데이터 활용 사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분야는 아니고 어려운 얘기는 아니들이에요. 그 SNS 마케팅 활용은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이라 나왔지만 특히 어떤 정치적인 선동을 할 때도 좀 이용되기도 해요.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선동했기 때문에 트위터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계정을 이렇게 딱 차단해버리는 아주 유명한 사례가 되었죠. 트위터가 일반 개인 계정을 차단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인데, 그러니까 이 SNS에서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나의 팔로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래서 우리 인스타그램으로 돈 버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좀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일단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NFC, 블루투스, 와이파이. 블루투스는 여러분 다 쓰고 있죠. 이어폰 연결하거나 워치 연결하거나. 와이파이는 이보다 좀 더 먼 거리 통신이에요. 교실 위에 있는 와이파이망, 집에 가면 있는 와이파이망. NFC는 여러분들 그 카드 같은 거, 버스 카드 찍찍 찍을 때나 아니면은 교통카드 같은 거 찍을 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RFID라는 것과 같이도 연결되기도 하는데, 근거리 통신, 정말 가까운 거리 보이면 10cm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 인식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사물 인터넷과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안에 있는 다양한 사물들을 연결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연결을 해서 그 사람이 잘 유용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뭘 할 거냐면, 사람이 뭘 하지 않아도 평상시 그 사람의 생활 패턴, 몇 시에 들어와서 언제쯤 불을 켜고 어떤 온도를 좋아하고 이 온도 속에서 뭐라고 할까요? 그럼 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냉난방기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그런 것들을 그동안 수집한 그 사물 인터넷이 작동하면서 그동안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완전히 자동화된 서비스를 구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즉 사물 인터넷의 핵심은 여기 밑에 있네요. 그냥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람들이 관리한 이게 아니라, 내가 핸드폰을 조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핸드폰을 조작하기 전에 내가 이미 집에 들어갔는데 내가 그날의 내 온도와 체온을 집 현관 센서가 감지해서 자동적으로 에어컨이 나온다든지 난방이 틀어진다든지, 아니면 내가 평소에 음악을 좋아하니까 내가 들어가자마자 음악과 함께 주인님 어서 오세요, 이 뭐라고 할까요, 탁 청소기가 청소를 하면 이런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많이 되고 있고 또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의 활용,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개인 사용자의 어떤 정보품인데, 이 개인 사용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 데이터는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또래 선생님 같은 30대 결혼한 남성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의 수는 100억 개가 조금 넘으나 이미 여러분 많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는 아마 없을 건데, 우리가 IP라고 하는 사물들마다 인터넷에 접속하려면 이 사물이 가지고 있는 주소, 나 누구야 라고 내 주소를 밝혀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걸 우리가 인터넷 프로토콜 IP 주소라고 해요. 근데 그 IP 주소가 조금 있으면 이제 바뀔 거예요. 형태가 IPv6 버전으로.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시험도 내 것도 아니지만 그냥 알아두면 좋아요. 인터넷에 사물들이 계속 달라붙어요. 그러면 이 사물들마다 가질 수 있는 주소가 제한되기 때문에 현재의 인터넷 주소 체계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조금 있으면 IPv6로 바뀔 겁니다.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잘 안 나오니까 선생님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Pv6 하면 현재 이 IP 버전 지금 4거든요. 이 4라고 하는 것이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IP 버전 6로 곧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 여러분들 그냥 이건 상식선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배경 속에는 바로 사물 인터넷이 있었다. 자, 미래의 스마트 도시는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미 다 대부분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자동차를 안 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제 쓰고 있는 어플에서는 내가
T맵을 쓰거든요. T 주차장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은 어디에 있고 거기서 이용요금도 결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빌딩 에너지 절약, 이미 뭐 냉난방기라든지 그런 것도 다 자동으로 제어가 되는 거죠. 사용자들의 어떤 수나 그런 것들처럼. 결국은 이 미래의 스마트 도시는 뭐냐면 디지털 기술들이 모든 곳에 접목이 되어서 사람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뭐라고 할까요? 효율성만 따지는 게 아니라 보다 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을 모두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스마트 가로등, 사회적 약자 관리 이렇게 있는데요. 한번 눈으로 쓱 훑어보시면서 이 내용들을 그렇구나,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이렇게 사회가 변화가는구나 라고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5G 이동통신이 있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5G, 그 다음에 우리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6G, 어떤 나라는 7G, 이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G의 약자인데, 무선 통신은 전파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근데 이 전파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는 이 빈 공간 속에는 전파들이 다양한 형태로 흐르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물이 흘러가는데, 같은 물도 어떤 곳은 물살이 더 빠르고 물 수면이 가까울수록 물살이 흐르는, 이렇게 다양한 것처럼 전파도 이 같은 공간 안에서 더 빠르게 흐르는 전파, 더 느리게 흐르면서 넉넉히 흐르는 전파가 되어 있습니다. 5G는 그 전파 영역 중에서도 고주파에 해당하는 짧은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걸 말하는데, 이 5G가 속도도 빠르고 현재 여러분들의 핸드폰에도 5G가 적용된다고 하긴 했지만, 사실 이 5G의 가장 큰 단점은 LTE나 3G 같은 경우는 전파가 잘 뭐랄까요, 휘어지고 어떤 공간을 잘 침투해서 들어가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근데 5G는 직진하려고 하는 성격이 강해요. 직진. 그래서 큰 벽이라든지 큰 어떤 담이 있으면 통과를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핸드폰 보면 5G가 됐다가 LTE로 됐다가 하는 이유가, 5G는 아마 운동장이라든지 좀 개방된 공간 같은 곳에는 잘 터지지만 좀 교실 안, 뭔가 좀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에서는 다 LTE로 바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기술이 바로 5G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동하는 이런 뭐 홀로그램, 사물 인터넷 이런 거 끊기면 안 되거든요. 자동차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버퍼링 걸려. 자율주행차가 막 달리고 있었는데 버퍼링 걸리면 그 짧은 1, 2초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대용량, 엄청나게 큰 빅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5G는 무조건 핵심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치면은 혈관 같은 역할이에요. 데이터를 막 AI가 인간의 뇌라면, 그쵸? 인간의 시각에 해당하는 카메라, 홀로그램, VR 이런 것들을 뇌와 함께 단시간 내에 빨리빨리 그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3G나 4G에서는 가능할 수가 없고 5G 이상 되는 기술에서 엄청나게 큰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전송하기 위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5G가 필요한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끊김없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때, 그쵸? 가상현실 서비스도 그래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가짜의 현실이 그래픽이 더 뛰어날수록, 쉽게 말하면 4K, 8K가 될수록 용량이 커지거든요. 근데 그 큰 용량의 이미지나 영상을 내가 좌우로 움직일 때마다 실시각으로 변화를 주려면, 이게 화면을 틀었는데 갑자기 화면이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실감나게 하려면 그만큼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해야 돼서 5G가 핵심인 겁니다. 디지털 콘텐츠 산업. 그러면 이제 이 디지털 사회에서 과연 어떤 걸 즐기게 할 것인가? 우리는 흔히 게임으로 접하고 있어요. 증강현실, 포켓몬고와 같은 게임, 3D 홀로그램, 뭐가 있었을까? 우리 재작년 광주 비엔날레에서 조수미라고 하는 소프라노, 그 노래 부르는 성악가가 광주엔 안 왔지만 홀레그램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적이 있었어요. 홀로그램.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거고, VR, 이런 특수한 기기를 껴서 좌우로 돌리면 내가 마치 그 공간에 와 있는 것처럼. 이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서는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스크린X,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것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거. 여러분 VR 기기를 오래 쓰면
증강현실을 오래 쓰면 3D 홀로그램 오래 보고 있으면 우리 몸에 좀 좋을까? 좀 건강할까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이 교과서에는 없지만 디지털 멀미, VR 기기를 오래 쓰므로써 어지러움을 호소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중요한 정보 보호 기술입니다. 사이버 공간 안에서 내 개인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회원가입을 하는 데 있어서, 혹은 내가 어떤 글을 쓰는데, 혹은 내 핸드폰의 잠금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미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보보호 기술은 여러분 개인의 힘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부나 국가나 이렇게 좀 강력하게 기업을 조금 견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편리하게 개인 정보 데이터 빨리 얻어가지고 내가 또 다른 곳에 넘겨서 팔아가지고 또 돈을 벌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제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디지털 포렌식은 뉴스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PC나 노트북 이런 것을 이제 가지고 와서 얘네가 다 지워도 다시 살려가지고 과연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 다음에 디도스, 이것은 북한에서 이제 많이 이제 쓰는 해킹 공격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 사이트에 뭐 여러 동시다발적으로 막 갑자기 사용자가 몰려가지고 이걸 뭐 서버를 터트린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경험을 안 해봤을 것 같은데, 뭐 내가 엄청 좋아하는 연예인이 콘서트를 열어. 근데 그 연예인은 팬이 엄청 많아. 그럼 순간 동시다발적으로 접속자가 많아지면 그 서버가 다운되는 어떤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디도스 공격. 그래서 지식정보보안 산업기술에 분류해서 뭐 정보보안, 물리보안, 융합보안이 있다. 정보보안은 그 자체의 어떤 기술로, 그러니까 뭐 코딩을 해서 하는 거고요. 물리보안은 뭐 우리가 홍채 인식, 여기 뭐 동맥 인식을 해서 들어가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다 섞어서 쓰는 게 융합보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긴 하는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들을 외부로부터 좀 지켜낼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같이 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의 개인 정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를 외부로부터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래서 이 외부로부터 지키는 방법들, 정보보안, 물리보안, 융합보안이 있다. 그리고 요거 너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서 요거는 정말 선생님이 시험 꼭 낼 거예요.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해요. 꼭 읽어보고, 그치만 읽어보면은 다 아실 내용입니다. 워드 클라우드는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실습 내용이고요. 자, 밑으로 가면 이렇게 대단원의 마무리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짝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면서 정리해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식으로 뭐 이 단원들의 어떤 중요한 걸 설명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요런 방향으로 좀 지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 아무튼 좀 20여 분 넘는 시간 동안 또 선생님이 또 내용을 하나 정리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러 가지 지금 시험 공부하느라 지치고 힘드실 겁니다. 그래도 힘내시고요.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수업 중간에 저한테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영상화 시켜서 올리는 것은 개인마다 공부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빨리 이해가 되는 친구들은 좀 더 시간을 절약해서 다른 공부를 해도 좋고, 내가 좀 듣는 게 이해가 조금 좀 더딘 친구들은 천천히 들어가면서 저한테 질문해 가면서 조금 완벽하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은 2학년 때 여러분들하고 공학일반이나 3학년 공학일반 수업에서 만날 수가 있으니까요. 꼭 선택 과목 중에 이공계열을 가실 분들, 이공계열이 아니어도 어떤 주제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 프로젝트 이런 내용들을 좀 생기부에 좀 이렇게 기대해 가고 싶다는 친구들은 좀 과감하게 공학일반 선택해서 저랑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시험 잘 보시고요. 저는 계속 수업 시간에 만나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